출범 100일을 맞이한 윤석열 정부가 금융성과에 대해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민생안정대책과 청년 계좌 등이 여러 논란에 휩싸인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는데 법 개정 등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증권가 이목이 엔터주에 쏠립니다. 올 하반기 컴백과 콘서트 등이 예정돼 있어 호실적이 기대되는데 이 가운데 옥석 가리기도 필요해 보입니다. 제약업계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드립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오늘 출범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금융성과에 대해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해왔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각종 지원책에 대한 논란에선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요. 윤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출범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정책은 그동안 민생안전대책과 청년층 등에 집중됐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1억 통장으로 불리는 청년 도약계좌는 내년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벌써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자산이 아닌 소득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 규모가 결정되는 것을 두고 금수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성,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80%까지 인정해줬지만 제대로 된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LTV를 풀어줬지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규제가 강화되고 대출금리가 높아 주택담보대출 수요 자체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새출발기금도 벌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잠재부실 관리를 위해 상한 일정 조정, 이자, 원금 감면 등을 진행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으로 다음 달 하순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늦어도 이달까지는 운영 방안에 대한 합의를 맞춰야 하나 도덕적 해이와 어깨 반발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이른바 고금리 취약계층 지원책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대안대출과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두고 금융권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중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완화 목표와 상충할 수 있다며 우회적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밝힌 윤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논란을 잠재우고 서민경제에 힘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어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됐죠.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에서 민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란 평가도 함께 나옵니다. 관련 법 개정의 국회 통과 또한 숙제로 남는데요. 이번 8.16 대책이 얼마나 실현 가능할지 설석용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에서 민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었습니다. 향후 5년간 총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 아래 도심 복합사업과 도시혁신계획구역 등 그동안 공공이 주도하던 고밀복합개발 사업을 민간이 추진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특히 도심 복합사업의 핵심인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초안과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민간의 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를 적용해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습니다. 신규 택지와 청년 원가주택 입지, 일기 신도시의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 플랜 등 대규모 공급 사업에 대한 포부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8.16 대책은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이라는 틀로 다양한 계획을 내놨지만
대부분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에 다시 발표하기로 해 속빈 강정이라는 혹평도 받고 있습니다. 택지에 대한 확보도 아직 되지 않은 상태고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할 건지도 하반기에 발표 예정인데 택지나 예산 같은 거나 법령 개정이 다 사전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정권안의 270만 호를 다 공급하기에는 당연히 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게다가 민간 활성화 전략 등 공급 대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관건입니다. 재건축 부담금 감면을 위해 재건축 이익환수법을 개정해야 하고 민간 도심복합사업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도심복합개발특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또 1기 신도시 재건축 마스터플랜 실행을 위해 관련 특별법을 신설해야 하는데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국회 문턱을 넘기에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벌써부터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소경입니다. 아파트 거래 절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외곽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인기 지역에선 여전히 아파트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 리버뷰는 전용 면적 78제곱미터가 직전 가격보다 6억 원이나 오른 43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학군이 뛰어난 강남구 대치동 레미안 팰리스 1단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는 33억 원에 거래되면서 2년 전 같은 시기에 비해 5억 원가량 올랐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레미안 아이파크는 전용 면적 112제곱미터가 최근 42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약 2년 만에 10억 원 이상 오른 겁니다. 최근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아파트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인기 지역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현금이 많은 강남권 부자들의 경우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현금으로 고급 주택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기 지역에서 매물이 나오면 가격 상승 기대감에 고급 주거지를 쉽게 매수하는 겁니다. 반면 서울 외곽과 수도권 등에서는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대문구 남가저동 DMC 파크뷰자의 전용 59제곱미터는 최고가 13억 9천만 원에서 약 5억 원 떨어진 9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은평구 녹번동 힐스테이트 녹번 전용 59제곱미터는 지난달 9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보다 2억 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경기도 수원 광교와 안양 인덕원 등 수도권에서는 금리 인상 영향으로 최고가 대비 3억 원에서 6억 원까지 급락한 단지도 많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가격 상승 기대감이 있는 인기 지역에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이 있더라도 부동산 시장에서 초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증권가에선 하반기 엔터주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합니다. 소속 가수의 컴백 등에 힘입어 호실적이 기대된다는 평가인데요. 그런데 이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겠죠? 김혜영 기자가 하반기 엔터주 전망 짚어봤습니다. 하반기 엔터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증권가는 JYP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증권과 SK증권 등 6개 증권사가 JYP 목표 주가를 줄줄이 높여 잡았습니다. 소속 가수인 트와이스와 있지가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는 데다 서울과 미국 등 콘서트 일정도 줄줄이 잡혀 있습니다. 이에 2분기 깜짝 실적에 이어 하반기 더 큰 실적 성장세가 기대된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분기 실적 잘 나왔는데 이번 분기가 사실 활동량 측면에서 봤을 때 3분기, 4분기보다 활동량이 훨씬 작을 거거든요. 올해 연간으로 아마 1,000억 가까운 수준의 영업이익 낼 것 같고. SM은 하반기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는 평가입니다. 소속 가수 NCT와 에스파의 컴백, 오프라인 공연 등에 힘입어 MD 매출 확대 등 영업이익 증가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네, 3분기에 NCT 나오니까요. 네, 앨범 잘 팔리고 콘서트 많이 하고 그러면 실적 잘 나오고 하반기에도 다 사상 최대 실적이어가지고. 반면 하이브에 대한 시각은 보수적입니다. BTS의 공백을 만회할 만한 모멘텀이 부재한 데다 실적 추정치는 낮아졌지만 PER 등 상대적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제약업계에서 신약 개발하는데 평균 10년 이상 소요되고요. 비용이 2조 원에서 3조 원가량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많은 돈이고 오래 걸리는 시간이죠. 그래서인지 신약 개발 소식을 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제약업체들이 최근에 인공지능을 활용해 신약 개발에 드는 시간, 비용을 줄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제산업부 서지은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약 개발이라는 말은 아직도 좀 생소하게 느껴지거든요. 어떤 개념인지 먼저 개념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말 그대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신약을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 개발과 AI의 공통점이 없어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업계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인공지능 기반의 신약 개발은 바이오 혹은 메디컬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하고 이를 신약 개발에 활용하는 것이고요. 신약 개발에 소요되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AI 신약 개발의 가장 긍정적인 효과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킨다는 것입니다. 기존 제약회사에서 연구원 한 명은 한 해 200에서 300건의 연구자료 분석이 가능해 평균 1에서 5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하지만 인공지능은 동시에 100만 건과 인상 데이터 400만 건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고 1조 2천억 원의 개발 비용을 낮춰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방대한 양을 빠르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개발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AI 기술로 신약 개발에 성과를 낸 사례가 지금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신약 개발까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항암제 발굴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지난 10일 생명과학과 교수팀이 약물 가상 스크리닝 기술을 이용한 신규 항암제 치료제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미 안정성이 검증된 FDA 승인 약물 또는 임상 진행 중인 약물군을 대상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약물 재창출 방식으로 항암제를 발굴했습니다. 모든 약물을 검증하기에는 연구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엠토르 활성저의 능력이 보이는 약물만 AI를 통해 신속하게 스크리닝했습니다. 또한 엠토르는 많은 암세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신호전달 단백질입니다. 연구진은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치료제로 활용되고 있는 약물 로미타비드가 엠토르 활성 억제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연구팀이 발굴한 로미타피드의 항암 효능 성과는 향후 항암제 개발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이 약 쪽 좀 신약 얘기 들어보면 엠토르라는 개념도 오늘 처음 알았고요. 참 개념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소한데 우리 기업들도 AI 신약 개발 사업에 좀 빠르게 뛰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렇다면 국내 제약업계의 상황은 지금 어떤 겁니까? 네, 국내 AI 신약 개발에 뛰어드는 제약업계가 많은 분위기인데요. 동아 ST는 지난달 AI 기반 신약 개발 기업 심플렉스와 염세 암병원 팀과 손을 잡고 AI를 활용한 신약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아 ST는 지난해 심플렉스와 AI를 활용한 중추신경계 신약 공동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SK케미칼은 다양한 AI 업체와 잇따라 손을 잡고 있습니다. SK케미칼은 AI 신약 개발 업체 인세리브로 등 총 5곳과 손을 잡았는데요. 제약업계에 따르면 SK케미칼은 국내 바이오 업계 가운데 신약 개발에 AI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외에도 삼진제약과 대웅제약은 각각 캐나다 사이클리카와 미국 크리스탈파이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국내 제약업계는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신약 개발 경쟁에 뛰어드는 모습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궁금한 게 가능성이잖아요. AI 굉장히 신약 개발이라는 생소한 분야인데 성장 가능성이 좀 있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네, 업계에서는 AI 신약 개발 신장 전망을 밝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더 비즈니스 리서치 컴퍼니에 따르면 글로벌 AI 기반 신약 개발 시장 규모는 올해 12억 7천만 달러입니다. 하나로 계산하면 약 1조 6,600억 달러 정도인데요. 2025년까지 연평균 47% 성장해 약 7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협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인공지능 신약개발 지원센터를 공동 설립해 AI 신약개발 교육 사업과 전문 인력 양성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바이오 헬스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유망 사업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인공지능 신약 개발이 제약업계의 핵심 사업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기술의 투자와 성장이 기대됩니다. 예, 좀 생소한 부분이죠. AI 신약 개발에 대한 개념 그리고 현재 상황, 앞으로의 가능성들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서지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개인 채권 순매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며 처음으로 10조 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어제까지 개인 투자자는 채권을 총 9조 6,905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8% 높은 수치로 역대 최고치인 지난 2007년 6조 5,143억 원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올해 경기 침체 우려와 금리 인상으로 채권 금리가 4%대를 돌파하며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인 주식 대신 채권의 투자 심리가 모였다는 분석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규제가 국내 기업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고 국내 복귀를 원하는 유턴 기업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과도한 LED 조명 재활용 의무율 완화, 전체 행정구역보다 넓은 규제지역, 공공기관에서 의무 인증처럼 활용되는 환경표지 인증 등 8개 분양 총 12건의 규제에 대한 건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에 229건의 중소기업 현장 규제 개혁 과제를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살인 폭염이 덮친 유럽의 대형 산불 또 가뭄까지 이어지며 고통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 여름 유럽 전역에서 인명, 경제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상 폭염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인류가 다량으로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 때문이라고 하죠. 특히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내뿜고 있는 석탄가스 사용을 줄여야 한다. 이런 얘기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석탄 정책은 과연 잘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외도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사람들은 정말 기후 위기가 이제 턱 밑까지 왔다 이렇게 체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독일의 이제 베를린에서 열렸던 페테스베르크 기후회담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한 경고와 함께 석탄을 줄여야 한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발표가 됐는데요.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특히 석탄 발전이 부활해서는 안 된다. 전 세계 폭염과 산불, 홍수 등은 우리가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아래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고요. 회담을 주재했던 베어복 독일 외교장관도 기후위기는 지구상 모든 사람을 위한 최대 안전 문제다. 우리에게는 전 세계적인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시간이 10년, 20년이 남은 게 아니라 단 8년밖에 남지 않았다. 라고 말했고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는 기후위기의 공동 대응이냐 또는 집단 자살이냐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전하면서 각국은 탄소를 줄이는 책임을 지기보다는 다른 국가를 손가락질하고 있다. 이렇게는 계속할 수가 없다. 합의된 기후 목표를 계속 지키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뢰를 회복하고 함께 대응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죠. 그만큼 지금 위험하다, 위급하다라는 걸 텐데 이게 결국에는 각국이 책임지고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그런 문제에 당면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 발전을 폐기하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랬죠. 작년 11월에 그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제26차 당사국 총회에서도 석탄 협약을 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중국과 인도 등 석탄을 많이 사용하는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는 바람에 이게 이제 반쪽 협약으로 그치고 말았죠. 유엔 사무총장 말처럼 모든 나라들이 좀 합력을 해서 석탄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나라들의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7월 18일에 국제환경단체죠. 기후행동추적이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재했습니다. 기후행동추적은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과 비교를 해서 각국의 탄소 저감 관련 정책 이행 정도 등을
항목별로 평가를 해서 38개국을 5단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중국 같은 경우 26차 당사국총회에 지출했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에 대한 이행 정도가 총 5단계 중에서 4번째로 낮은 매우 불충분한 국가로 분류가 됐는데요. 좀 우리도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 9위권의 우리나라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매우 불충분 국가에 포함이 됐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기후변화 및 에너지 분야 계획에서는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파리협약에 발맞추기 위한 대책 추진에 있어 속도와 엄격함이 매우 불충분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말은 하겠다, 우리는 한다라고는 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매우 불충분한 국가는 총 15개 국가가 꼽혔는데요.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 환경단체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계획만 잘 세워놓고 있고 실제의 노력은 거의 없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민간 부분은 어떻습니까? 대개 이제 민간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국가의 어떤 정책을 좀 따라가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 보니까 민간도 좀 지지부진한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있죠. 자, 기업 부분의 탄소 저감 노력이나 탈석탄 등은 기후 금융 부분에서 되게 평가를 합니다. 이런 흐름에 의해서 전 세계 주요 보험사들은 석탄 프로젝트 보험 시장에서 지금 철수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막사라든가 독일의 알리안츠 등 글로벌 보험사들은 석탄 프로젝트에 대한 신규 보험뿐만 아니라 기존 보험 갱신을 제한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이행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라든가 일본의 대형 손해보험사들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석탄 기업에 대한 보험 제공을 철회하겠다라고 지금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후솔루션은 석탄은 화석연료 중에서도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해서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손꼽히는데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관한 정부 간 패널 협의체는 IPCC죠. 여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신규 석탄 프로젝트를 금지를 하고 나아가서 기존 석탄 화력 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해야 한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고 말하면서 금융기관들의 탈석탄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의 탈석탄 금융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삼성화재는 글로벌 탈석탄 리스트 그 기준이 제시하는 기준보다 매우 느슨하게 적용하고 있고 현대해상은 석탄 기업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기후솔루션은 두 보험사 모두 석탄 산업의 범위를 석탄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 이르는 가치 사슬을 전체로 정의하지 않는 편협된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미래로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로 인한 극심한 자연재난이 발생한다면 보험사들은 전례 없이 큰 손실을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엄격한 탈석탄 정책은 보험사의 기후금융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기본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이 석탄 발전에 대한 신규 투자 중단을 넘어서서 기존 운영보험을 제한하는 등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수준의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했죠. 아직 갈 길이 먼 우리나라의 석탄 정책까지 짚어봤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